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후 2시 순서에서는 정치권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조혜진 전 의원,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SBS 보도국 정치부의 원일이 선 기자도 함께합니다. 원 기자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 아마도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심판 기각할 것이다. 또 탄핵 결정 선고를 최대한 연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얘기들이 갑자기 또 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각설이 있고 연기설이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법조계가 아니라 이제 법원이에요. 법원 분위기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설 연휴 이전에 지금부터 한참 전인데, 이제 현직 고위직 판사들하고 이제 밥을 먹을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법원의 분위기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보수 성향의 재판관 2명이 기각적으로 심증을 붙였다라는 소문이 있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저한테 제가 역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로만 보면은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얘기라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이제 어제 이제 그 헌재의 일정이 이제 잡혀졌잖아요. 2월 말서 우리가 이제 2말 3초라고 이제 예측을 많이 했는데 이 말은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고 3월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각설이 지금 되는데 구체적인 이름까지 지금 거명이 되면서 어느 A 재판관, B 재판관 이 2명이 지금 기각적으로 심증이 붙여졌다. 심지어는 뭐 4명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기각설은 지금 그거고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최소한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그 퇴임 이전까지는 불가능하니까 그 이후로 넘어갈 것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 특검 일정까지 감안을 해보면 4말 5초는 돼야지 이게 가능하다. 이게 지금 연기론의 지금 이제 실체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헌재 진행 상황이 대통령 측이 요구했던 증인을 18명 중에 지금 그 한 절반 정도를 지금 헌재가 지금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지금 너무 대통령 측 증인 많이 받아들여졌다고 이제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기각설에 연기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런 이제 실체 그 근거입니다. 탄핵 심판, 기각설, 선고 연기설 이 모든 게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두 분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요즘 와서 듣습니다만은 아마도 뭐 가짜 뉴스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원 기자님 말씀한 대로 어느 정도 근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2말 3초라는 예상된 일정이 오기 때문에 좀 긴장감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단 대리인들이 나름대로 헌재에서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은 아니지만 기간을 끈다든가 그다음에 증인들을 많이 채택하게끔 해가지고 뭔가 분위기가 지금 뭐 묘한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뭐 최순실 자체하고 대통령 관계까지도 부정하려는. 결론적으로 볼 때는요. 지금 탄핵 열차가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촛불로 시작됐다 하지만 헌법적인 절차를 볼 때 국회에서 약 234명 정확하게 그 숫자가 탄핵을 결정을 해서 헌정의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신중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라는 의미의 열차가 달리고 있는데 뭐 기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기각이 된다 이 시점에서 그랬을 때는 합리적인 설명이지 안 된다는 것이 저는 더 확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은 기대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헌재만큼은 모든 것을 한 번에 기대를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적인 거, 뭐 법적인 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성사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요 최순실이란 존재가 거의 없거나 거의 무죄일 경우에 하나인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일정에 약간의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혜진 전 의원께서는 최근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어떤 뭐 일부에서는 극우 집회다 이렇게 예. 얘기하기도 하고 또 범보수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 그런 분위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탄핵 기각설이나 선고 연기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줄 수도 있죠.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심판을 하지만은 정치적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기관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여론을 전혀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거라서 그래서 원래 국회가 작년에 그 탄핵 의결을 하기 전에 야당 측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 측에서 국회에서 의결해서 탄핵 소추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게 과연 이 실익이 있는가라는 고민을 할 때 그게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 추천 배경을 보면은 압도적 다수가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라는 점 때문에 그렇게 했을 정도인데 근데 그 뒤에 그 특검 수사라든가 헌법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이거는 뭐 이렇게 현재 탄핵을 기각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상황으로 갔는데,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바깥에 촛불 시위는 이제 많이 이제 사그라드는 반면에 그 반대 시위가 점점 이제 가중되면서 그것이 헌법재판관들, 특히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가 하는 그런 추정이 있었는데다가 지금 이제 증인들을 그저께도 15명 이렇게 신청했는데 8명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늦어지거든요. 늦어져가지고 결론이 되면은 이게 어쨌든 탄핵 기각 쪽에 조금 더 기각이거나 아니면 아예 늦어져가지고 청와대 쪽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준 거는 그 안에 증인 채택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때 몇 재판관, 어떤 재판관인지 모르겠지만 받아주자라고 주장한 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추정이 되고 또 손범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손범규 변호사가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제 대반격이다. 이제 우리가 이긴다. 이런 식의 취지의 글을 올린 것들이 그런 추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탄핵 인용으로 기울었던 추가 이제는 또 탄핵 기각 쪽과 함께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던 거죠. 손범규 변호사가. 예. 그런데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 이제 시청자들 이해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럼 진짜로 기각되는 거야, 연기되는 거에 대한 의문이 남잖아요.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질문을 하신 건데 지금까지 확인된 일정만 좀 설명드릴 필요는 좀 있어 보여요. 이제 증인이 이제 채택됐잖아요. 그러니까 22일까지는 이제 꼼짝없이 증인 신문해야 되니까 이제 2월 말을 이제 선고는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고 24일 날 최후 변론은 가능은 해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면은 증인들 신문을 다 마쳐도 24일까지 최후 변론 가능하다는 거고 그렇다면은 3월 8일에서 10일 사이에 이제 결정 선고가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4월 26일 조기 대선이 가능해지는 건데 이게 이제 24일 최후 변론에서 한 번만 더 이게 더 연기가 되면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선고가 불가능해지죠. 그러면 이제 연기는 물리적으로 가능해지니까 가능성은 반반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무렵에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추가 증인 신청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것과 별개로 당사자인 대통령이 내가 그럼 마지막으로 나와가지고 신문 받겠다. 라고 해버리면 그건 막을 길이 없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많아요. 예. 대통령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나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예. 다른 증인과 박근혜 대통령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아마 다시 한번 두 달 전으로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헌법재판소에 탄핵이 넘겨졌을 때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긴급 토론에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기억이 납니다만은. 네. 그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있었던 분도 같이 나왔잖아요. 첫째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고 했을 때 인용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9명에서 이렇게 비밀 투표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문건을 하나로 만드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장일치인데 그 중에 소수 의견이 둘이 있을 수도 있고 셋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아주 이성적인 이 합리적인 글이 바로 그 결정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 과연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내용이 나올 것이냐라는 하나하고 예를 들어서 고영태, 최순실 관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헌법재판 탄핵의 기준에서 포함이 될 것인가?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할 때 기준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국민들이 과연 그 민의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지금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하고 있는 것이 긴가 아닌가 그 기준을 따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방금 말씀 나온 것 박근혜 대통령이 피청구인으로서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으면 그 방어권이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그야말로 형법적인 논리입니다. 즉 피고인 내지 피고인인 경우 자기의 방어를 위해서 보장된 것이지 이것은 헌법재판을 내릴 때 대통령의 이야기가 대통령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는 것은 절대로 어느 규정에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가 너무 낙관할지 몰라도 정치적 기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시중에 많은 국민들이 설 때부터 야, 이거 잘못하다가 탄핵 기각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기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일제히 헌법재판관들은 한 번도 헌법재판관들이 언제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 선고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추측과 관측, 분석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탄핵 기각설, 탄핵 결정선고 연기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밝히기 전까지는 어느 것도 분명하지 않다는 말씀 여기서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니까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다시 한번 그동안은 탄핵 인용,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다시 한번 탄핵에 집중할 때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촛불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초 2월 말 또는 3월 초면 탄핵 결정이 날이라는 그런 예상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권은 좀 더 탄핵 정국에 집중하고 또 촛불 시민들도 촛불을 더 높이 들어서 탄핵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 호소합니다.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조속히 2월 안으로 탄핵 결정을 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받는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2월 중 조속한 탄핵 결정을 호소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역시 헌법재판소에 호소하는 내용인데요. 헌재는 무리한 증인 신청으로 탄핵 일정을 늦추려는 박 대통령 측 꼼수에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시간 끌기 전술 등 탄핵 기각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촛불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모처럼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 3명이 한 목소리를 냈네요. 그렇죠. 이해관계가 맞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지금 대선 주자들은 4월 26일 이른바 벚꽃 대선을 전제로 해서 지금 뛰고 있는 주자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헌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게 지금 심상치는 않아요. 사실은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게 인용이 될 거냐, 기각이 될 거냐가 이 지금 야권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이게 일정이 늘어지게 되면은 조기 대선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일정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지금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대통령이 출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논리인 거죠. 지금 뉘앙스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굳이 출석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나오겠다고 나설 경우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한다? 그거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논란의 소지가 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카드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를 한다는 마지막 카드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변호인단 없이 또 진행할 수가 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것 꾸리느라고 또 시간이 또 지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 두 가지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기 대선 일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야권 주자들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쨌든 간에 좀 민주당과 가까운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인가요?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22일까지 변론 일정이 잡힌 것은 최대한 절차적 공정성을 갖추려는 헌법재판소의 선의로 이해를 한다. 배려죠. 그러면서 25일 이달 마지막 주 토요일 촛불 집회에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이런 얘기도 또 했더라고요. 그것은 어쨌든 촛불 민심, 촛불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그 탄핵 여론을 조성하고 좀 헌법재판소를 압박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예. 그게 꼭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는데 정치권이 압박을 하든 외부의 시위 군중이 압박을 하든 의사 표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그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데 이제 참고가 되기 때문에 표현은 되지만은 이제 압박을 주는 것이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탄핵 기각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게 된 그 하나 요인 중에 하나가 촛불 100만 촛불 그 시위였거든요. 근데 그 시위가 그 정도 그 규모까지 될 수 있었던 거는 정파를 초월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보수층에서도 나오고 새누리당 지지자들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만들었는데 그 뒤에 이게 정치권이 개입하고 이게 선거하고 대선하고 조기 대선하고 연계되고 하면서 이게 조금 이제 그 보수층, 중도층 이런 쪽이 이게 좀 색깔이 좀 정치색을 띠게 된다 하면서 약간 빠지게 된 측면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촛불이 다시 붙으려고 하면은 그런 통합적인 그때 그 촛불이 국민을 하나로 묶었다고 통합시켰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촛불로 가야
정파, 이념 또 선거와 관계없이 모여들지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얼마 전에 그 탄핵 행동에서 뭐 사드 반대 이런 것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다시 그 지난번처럼 모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촛불의 본래의 순수성을 찾느냐 못 찾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박 교수님이요. 우리가요,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볼 것이 뭐냐면, 원래 1월 말에 그 헌법재판소장 있을 때 한번 빨리 신속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좀 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2말 3초라는 것은 이미 예정된 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말 3초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온 거고요. 3월 13일을 기점으로 삼았었죠. 22일에 또 정의를 8명 추가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적절한 조치이고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정상적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대리인들 전원 사퇴하겠다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이거 그러면 헌법재판 탄핵 절차가 중지되는 그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차근차근 지켜보고 특히 이제 정치권이 약간은 안달이 난 것은 뭐냐면 보수든 진보든 여든 야든 이 탄핵 결정 시기가 바로 대선과 연결되는 그 접합점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약간 조바심이다.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헌법재판소 판결을 지켜볼 상황이지 뭐 이상한 조짐이 있다라고는 굳이 저는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언제 내려지고 어떻게 내려지게 될지에 대해서는 뭐 정말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런 여론 잘 감안해서 열심히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정치권 소식 중에는 조금 전에 민주당 차기 주자들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탄핵 정국에 다시 한번 집중할 때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냈는데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 내 대선 주자들 토론회 이런 것들이 각 지역별로 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됐다고 하는데 광주 토론회 12일 전북 전주에서 행사가 있어서 참석이 어렵다. 그래서 이 광주 토론회가 무산이 됐어요. 그랬더니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측이 상당히 불만 섞인 비난을 내놓았는데요. 안희정 지사 측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광주 토론회뿐 아니라 언론사에서 후보 간 토론회를 기획하고 나와달라고 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성사가 안 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측입니다. 토론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느껴진다. 가장 대세인 대통령 후보가 토론에 자신이 없어서 기피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다. 문재인 전 대표가 좀 재윤경 의원이 얘기한 대로 토론에 자신이 없어서 기피하는 걸까요? 이미 저 박지원 의원이 한번 제안 한번 했었잖아요. 공개 TV 토론 제안한다고. 그 대북 특검 문제 가지고 자기가 한번 토론을 한번 하고 싶다고. 그때도 이제 거의 이제 무시를 했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문재인 후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 저런 후보들 간의 어떤 TV 토론,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저런 그 긴급 좌담회 토론 이런 거를 좀 꺼려하는 거는 좀 사실 같아요. 캠프 쪽 얘기를 들어봐도 이걸 1대1 아니면 1대3 다자로 이렇게 해서 토론 붙는 것이 문재인 후보한테 이렇게 유리하지 않다. 왜냐하면 선명성을 강조하는 저 이재명 시장이나 젊은 세대 교체를 요구하는 저 안희정 후보 지사하고 1대1로 맞붙어서 토론을 해서 크게 뭐 재미 볼 게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광주 토론회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피한다라는 의심을 받을 만한 어떤 상황은 있네요, 분명히.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전 대표가 부자 몸조심하는 겁니까? 저게요, 대세라고 한다면 대세의 오만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토론을 피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되죠. 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한다면 더 야박하고 특히 이제 민주당의 대세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큰 기여를 했어요. 탄핵 시점에서 그 성과가 사실은 안철수 국민의당 쪽으로 갈 수도 있었거든요. 이재명이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그만뒀을 때 그 충격파를 안희정 지사가 끌고 왔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대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그 기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무슨 일을 하겠다. 좀 예선전 아닙니까? 그러면 각기 여러 가지 정책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역시 뭐냐면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에서 지금 3자 대결을 굳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에서 뭔가 정책 대리든 뭐든 맞붙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민주당을 안정권에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문재인의 행동은 변명상 맞을 수는 있지만 대세의 오만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저는 그 다른 주자의 그 주장에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앞서간다는 주자가 토론회를 거부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는데 예전에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나 이럴 때도 이렇게 토론회 거부하고 좀 그랬었나요?
않았나요, 기억이? 뭐 그때는 지금만큼 토론회가 또 토론 활발하진 검증이 않았죠, 활발하지도 예. 않았지만은 뭐 그런 게 특별히 문제될 정도의 그런 그 거부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야당에서 이번 그 탄핵 사태 과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 대선에서 검증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오늘 이런 사태가 왔다. 우리 대통령 뽑아놓고 이 대통령이 이런 분인 줄 우리가 모르고 찍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이제는 후보 검증해야 된다. 이 국민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대충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가서 속았다 그러고 후회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대선 후보 검증 제대로 안 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똑같아요. 박근혜 후보도 안 됐고 문재인 후보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구나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어물쩍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시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탄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는 방법이 뭐 네거티브적인 그런 검증도 있지만 결국은 국민의 또 삶, 국가의 운명과 관계된 본인의 비전과 정책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검증해야 되는데 그거는 국민 1대1로 할 수는 없고 이게 나와가지고 대신해서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답변하고 그리고 앞뒤 왔다 갔다 하는 말이나 뜻으로 틀린 말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 검증 없이 그냥 또 대충 그냥 깜깜이 선거하겠다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 용납될 수가 없고 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반드시 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들 하시는 거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선두주자라서 그 어떤 주자들보다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토론회 이런 거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 뭐 경선률도 다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토론회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새누리당 얘기를 한번 하기 전에 하나 더 있네요. 최근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주당 경선 불참, 대선 출마 포기 선언했는데 어제 김부겸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왜 불출마를 선언했는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두 사람의 속 마음을 아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대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꿈을 담지 못했습니다. 저희 도전은 끝내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지 못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열망으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사지 못했습니다. 비록 후보로서의 길은 좁지만 앞으로 국민의 염원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꿈을 담지 못했다, 국민의 마음을 사지 못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또 했습니다.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김부겸 의원 불출마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안타깝죠. 예, 김부겸 의원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진정성에 비해서 너무 지지율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정치적 수사로 얘기를 했지만 본질은 딱 두 가지예요. 지지율이 안 뜨는 거. 1%, 2%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리 완주한다고 해봐야 이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지 않으니까 한다라는 그런 수치에 갇힌 그런 좌절.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고 사실은 이제 속적인 민주당 내의 경선 룰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민주당 내에서 친문 그룹들이 이게 차지하고 있는 이 진입 장벽이 워낙 높고 이게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이 지금 경선을 해서 지금 이렇게 두각을 내고 존재감을 낼 가능성이 지금 없다라는 지금 이제 고육지책인 거죠. 딱 한 가지 이제 저기에서 분명한 메시지 하나는 두 분 다 탈당하지 않겠다라는 건 좀 명확해 보입니다. 김부겸 의원 잘 아십니까? 예, 좀 알죠. 특히 제가 경선룰을 만들 때 그 외부 인사로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두 분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이거 이대로 규정이 만들어지면 방금 말씀대로 뭐 보나마나 문재인이겠지라는 것에 들러리 하기 싫다.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을 많이 썼는데 경선 룰에 관한 사실은 완전 국민 경선제에다가 그다음에 결선 투표제 있지 그리고 첫 스타트를 광주에서 한 건 처음이거든요.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두 분이 그만둔 건 상당히 안타깝죠. 민주당의 큰 자산 아닙니까? 근데 역시 뭐냐면 지지율이 그 정치적 여러 가지 과거나 스토리는 굉장히 좋지만 지지율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두 분은 이제 역시 이제 뭐 아니면 도죠. 대통령 감 아니면 자기 일로 가는 것이지 레이스에 뛰다가 그 레이스의 결과에 따라서 2등 하더라도 3등 하더라도 미래를 보겠다라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만둘 때 저는 박원순 시장이 그만둘 때 설을 좀 지나고 그만두시지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지금 김부겸 의원님 같은 경우는 탄핵의 결과를 보고 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시기상의 아쉬움은 있고요. 두 분은 민주당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 자체는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감사해야 되고, 다만 아쉬운 건 저는 훌륭한 두 분의 주자가 경선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김부겸 의원이 원래 공생, 상생 이런 대구에서 출마하면서 이런 가치를 많이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이 촛불 정국이 시작이 되면서 사실 척결, 청산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면서 김부겸 의원의 장점이 발현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김부겸 의원의 측근들은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일단 야권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범여권, 새누리당은 지금 이런저런 분들이 대선 출마 선언했다는 얘기 전해드렸고요. 최근에 바른정당에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다시 한번 대선에 출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은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좀처럼 뜨지 않고 있는 만큼 김무성 전 대표가 다시 대선 출마 선언해서 바른정당의 경선 분위기를 가열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이런 질문을 받고 오늘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명총장이 불출마를 또 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참 큰 고민에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국민 앞에 한번 정치적 큰 결단을 내려서 불출마를 선언한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것을 번복해서 다시 또 출마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참 저로서 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결심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김무성 전 대표 불출마 선언 번복할 일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본인 말씀은 그런데 조금 이제 생각해 볼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물론 이제 다시 출마하시면은 바른정당 경선에는 도움은 되겠죠. 근데 당대표까지 지냈고 한때는 여야 통틀어서 거의 수위에 지지율까지 갔던 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결국 이제 자진 사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다시 나온다는 거는 바른정당에서 추대한다고 하더라도 후보로 추대해드릴 테니까 나오라고 해도 사실은 본인이 고민될 부분인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흥행이 안 되니까 나오시면 좀 이렇게 같이 하시면은 좀 흥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들러리 내지 불쏘시개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분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참 당을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국회 앞에서는 또 이게 1인 시위하면서 등판을 촉구하는 시위가 있어서 저분이 좀 전에도 명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명분이 생기면은 당을 위해서 또 이게 진짜 백의종군 하시려고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어쨌든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현재로서는 항상 단서가 있는데 이 현재로선이라는 단서를 만약에 사용한다고 한다면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